현재 일본은 유명한 공포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이전 에도 시대, 여름밤이면 매년 공연되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세 가지의 전설적인 괴담이 있습니다. 원혼이 되어서 복수를 하는 요체야 괴담, 억울하게 죽어 원혼이 된 사라야시키, 요괴와의 사랑을 다룬 모란 등롱, 세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낭인 이에모는 원래 무사였지만 지금은 몰락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장인 사모는 무사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생활을 하며 사위 이에몬과 딸 오이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에몬과 사모는 아내 오이와 문제로 언쟁을 벌입니다. 사모니 부부의 이혼을 언급하자 이에몬은 분노하여 그를 살해합니다. 같은 시각 나오스케가 등장합니다. 그는 오이와의 여동생인 오소데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소데는 이미 요모시치와 혼인한 상태였고 나오스케의 접근을 불쾌하게 여기며 피했습니다. 거절당한 나오스케는 포기하지 않고 오소데가 나를 은밀히 좋아한다, 밤마다 몰래 나를 만나러 온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곽과 마을에 퍼뜨리며 오소데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어느 날 나오스케는 유곽에서 오소데를 붙잡아 억지로 말을 걸다가 남편 요모시치와 유곽 주인인 타쿠에치에게 들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분노한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주인을 요모시치로 착각하고 살해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에모는 자신의 장인을 살해한 직후였습니다. 두 일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이에몬과 나오스케는 서로가 시체를 처리하는 현장을 목격해 약점을 주게 됩니다. 서로를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은폐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오이와와 오소데에게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아 복수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오소데는 그 대가로 나오스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한편 이토 가문의 손녀 오우메는 이에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의 아내인 오이와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여 직접적인 경쟁에선 이길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토 가문은 오이와의 외모를 손상시킬 계략을 꾸미고 얼굴 크림으로 위장한 독약을 보냅니다. 오이와는 이를 의심 없이 바르고 얼굴은 즉시 흉하게 변합니다. 이를 본 이에모는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체면상 이혼은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유곽 주인인 타쿠에치에게 오이와를 겁탈하라고 시켜 불륜을 빌미로 이혼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쿠에치는 차마 이에몬의 지시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대신 오이와에게 크림을 이토 가문이 보냈다는 것과 남편이 시킨 일에 대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타쿠에치는 거울을 건네어 오이와가 자신의 변한 모습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 순간 오이와는 자신이 두 집단 이토 가문과 남편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 칼을 들고 뛰쳐나가던 그녀는 말리려던 타쿠에치와 몸싸움 끝에 칼끝이 목에 박히며 스스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죽어가며 그녀는 이에몬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 순간부터 원혼으로 변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에몬과 오우메의 결혼식 날 오이와의 원혼은 이에몬의 눈을 속여 오우메와 그녀의 할아버지를 오이와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에 속은 이에몬은 그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오이와의 원혼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표적은 이토 가문의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이와로 인해 점점 광기에 사로잡힌 이에몬은 오우메의 어머니 오유미를 유인해 운하에서 밀어 익사시킵니다. 이로써 이토 가문은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공범이었던 나오스케는 장어장수 곤베이로 변장해 이에몬을 찾아갔고 어떤 귀중한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넣으면 이에몬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노리는 사람은 나오스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소데의 남편 요모시치 역시 이 문서가 자신의 아내 오소데의 명예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움직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세 사람은 운하 위에서 대치합니다. 귀중한 문서를 쟁취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운하에서의 치열한 문서 쟁탈전 이후 문서는 나오스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모는 문서를 되찾기 위해 나오스케를 쫓고 요모시치는 나오스케를 감시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나오스케는 오소데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소데를 몰래 찾아와 관계를 강요하지만 오소데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남편 요모시치는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나오스케와 오소데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치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요모시치는 분노와 실망 속에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붙입니다. 절망한 오소데는 차라리 죽어서 속죄하겠다며 자결을 결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유서를 남깁니다. 그 유서에는 모든 의혹을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오스케와 오소데는 어려서 헤어진 친남매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오소데를 향한 욕망이 사실은 근친상간에 가까운 금기의 집착이었다는 사실과 사람을 살해하고 이의 몸과 손을 잡아 저지른 모든 악행이 그의 양심을 무참히 짓누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 나오스케는 칼을 들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나오스케의 자살 이후 이에모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남은 것은 오야의 원혼과 요모시치의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이에모는 끝없는 환영과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거리를 걸어도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문득 거울 속이나 물 위에 오이와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속삭이며 그를 잠 못 들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에모는 모든 것을 피해 산속에 외딴 은신처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원한의 끝없는 환영과 환청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면서 이에모는 스스로 칼을 휘둘러 허공을 베거나 자신을 해치려는 환영에 돌을 던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바로 요모시치였습니다. 장인 사몬과 아내의 원한을 갚기 위해 칼을 듭니다. 이에모는 눈앞에 요모시치를 또 다른 환영으로 착각하고 방심합니다. 요모시치의 칼날이 이에몬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오이와의 원혼이 미소를 지으며 이에몬의 최후를 지켜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에도시대 여기에는 아오야마라는 권력 높은 무사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 오키쿠는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오야마는 오키쿠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내 여인이 되면 너의 미래를 보장하마. 하지만 정절을 지키려던 오키쿠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분노한 아오야마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가 아끼던 가문의 보물 10장 세트의 접시 중 한 장을 몰래 숨기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오야마는 오키쿠를 묶어 고문하고 마침내 칼로 베어 죽인 뒤 저택 뒤편의 깊은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저택의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번째를 세지 못한 채 울부짖는 여인의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람들은 그것이 접시를 세는 오키쿠의 원혼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승려를 불러와 위령제를 지냈지만 밤이 되면 우물 근처에서 끊임없이 접시를 세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살아야 시키는 접시를 잃어버린 누명을 쓰고 우물에 던져진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비의 번데기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번데기는 모양이 마치 뒤로 팔이 묶인 여성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오키쿠가 원한을 품고 벌레로 환생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문인 아카네이는 이 모습을 기록하며 정교한 사파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히메지성 안에는 오키쿠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광객들이 보는 우물은 원래 전설의 무대였던 곳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오키쿠 우물이라 부르게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괴담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에도 말기 무사 신자부로는 스승인 스게하라를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복날 조상의 맞이하는 여름 명절 무렵 골목 어귀에서 은은하게 흔들리는 모라무늬 등롱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는 새하얀 기모노 차림의 아름다운 여인 오츠유와 그녀를 시중두는 시녀 오츠기가 서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로 자신이 근처에 산다고 소개했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모란등롱과 함께 신자부로를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늘 등불의 빛과 그녀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죽은 자요. 매번 만날 때마다 네 기운이 빨려나가고 있다. 신자부로는 믿지 않았지만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으면 오늘 밤 그들을 따라가 보아라. 신자부로는 두 여인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공동묘지. 오츠유가 멈춘 곳은 오래된 무덤 앞. 달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하게 변하더니 살이 썩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시녀 오츠기 역시 해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자부로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눈을 떴을 때는 절의 방안이었습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지 마시오. 밤에는 창문도 열지 마시오. 그 충고를 지키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을 참지 못한 신자부로는 창을 열어 젖혔습니다. 멀리서 모란등롱에 빛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오츠유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자부로는 창백하고 마른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곁에는 모란등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사랑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그의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모란등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요체야 괴담, 사라야시키, 모란등롱, 일본의 3대 괴담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공포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에서 아메온나라는 말은 비를 몰고 다니는 여자라는 뜻으로 요즘엔 농담처럼 가볍게 쓰이는 말입니다. 소개팅 날마다 비가 온다거나 여행만 가면 비가 쏟아진다거나 그럴 때 내가 아메온나야 라고 자신을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날씨의 요정 혹은 날씨의 악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메온나라는 말 원래는 훨씬 더 무겁고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설 속 존재였습니다. 토리야마 세케인이 그린 요괴 그림 모음집에 아메온나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이 그림의 설명에는 비에 얽힌 요괴적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에도시대의 유곽을 풍자한 창작 그림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보다 무서운 전승은 지역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사건이나 재난이 뒤따른다고 전해집니다. 요괴 다미에서는 젖은 옷차림의 여인이 아이를 안고 산속을 떠돈다는 전승을 소개하며 그녀를 아이를 훔치는 요괴 혹은 이승을 떠도는 원혼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를 부르는 성가신 요괴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가뭄 때 비를 내려 사람을 돕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나가노현에서는 비 오는 밤에 나타나는 괴이한 여자를 아메온바라 부르며 아이를 납치하는 요괴로 전해집니다. 비 오는 날 강림한 신이 타락하여 요괴가 되었으며 그 일대에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징크스처럼 웃으며 쓰이는 아메온나라는 이름은 두려움 혹은 신성한 존재로 불리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은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자신은 나가노현 외곽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어렸을 적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목격된 뒤로는 항상 사람이 실종되거나 큰 수해가 발생한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단체로 사람이 사라졌고 어떤 지역은 여자가 목격된 후 며칠간 비가 내리더니 산사태, 하천 범람, 홍수 등 커다란 재해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존재했습니다. 그 여자는 꼭
비와 함께 나타나 다음 피해를 암시하듯 조용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나더니 며칠 동안 실제로 여기 침수되어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본 사람은 이후로도 거울이나 창문, 물기 어린 표면 등에서 자꾸 그 여자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삶에 스며들듯 어느 순간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절대 오랫동안 보지 말고 봤더라도 못 본 척 하세요. 그 여자와 말을 섞거나 그녀와 관련된 무언가를 만지거나 한다면 점점 그녀가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에 관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는 순간 환각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되고 심하면 정신 이상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날부터는 외출을 삼가고 뭔가 기이한 걸 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조그만 고갯길이 보이는 2층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거의 끝난 8월, 가끔 비가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친구와 놀다 밤늦게 귀가하던 길, 공원을 지나다 이상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분명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녀는 특이한 우산을 쓰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몸은 비에 흠뻑 젖은 듯 물이 뚝뚝 떨어졌고 무엇보다 이상한 향 냄새 같은 것이 풍겼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고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날 우산이 없던 탓에 공원을 지나던 중 누군가 놓고 간 우산 하나를 발견했고 버린 우산인가? 하는 생각에 서둘러 쓰고 집까지 갔다고 합니다. 분명 그 여자가 갖고 있던 우산이었던가 싶었지만 당장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서둘러 챙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점차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고 분명 우산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며칠 전 그 여자에게서 느꼈던 냄새와 똑같다는 걸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심하게 쳤고 창밖을 무심코 내다본 순간 그 여자가 고갯길 어귀에서 자기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알 수 없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울에서 가끔씩 환영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을 알아누웠고 부모님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고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설마 우산 때문인가 하는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급히 우산을 들고 다시 공원으로 달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조용히 두었던 그때 갑자기 그 여자의 형체가 나타나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아저씨는 한동안 그 여자에 대한 환각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일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번화가는 온통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동안 지속되던 이상한 일들은 비가 그치고 침수가 점차 정리되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뒤로도 고향에 가끔 돌아갈 때 비 오는 날이면 창밖 고갯길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산을 든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저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단순한 전설이든 미신이든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부터 이미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산을 든 기묘한 여자를 보게 된다면 절대 오랫동안 보지 말고 봤더라도 못 본 척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메온나라는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요. 1970년대 후반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괴담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귀까지 찢어진 입을 하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여자이며 괴담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나 예뻐?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 아래엔 입이 양쪽 귀까지 찢어진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상대의 입을 자신처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괴담은 점차 다양한 설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죽은 여성의 원혼이다. 누군가의 애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규칙들도 존재합니다. 빨간 마스크에게 사탕을 주면 도망간다. 그냥 별로예요. 라고 말하면 그녀가 혼란에 빠져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소 황당한 퇴치법이 생겨납니다. 포마드를 3번 빠르게 외친다. 종이나 손바닥에 개견자를 써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녀가 도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녀가 3층 이상으로는 올라오지 못한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테케테케 괴담은 시작된 시기나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어느 한 지역의 기차 사고에서 비롯된 괴담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중소도시 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역은 버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열차에 치여 몸이 허리 아래로 잘려나갑니다. 겨울이었고 땅이 차가웠기에 낮은 기온으로 피가 응고되어 그녀는 즉사하지 않고 한동안 살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철로 위에서 상반신만 남은 채 팔꿈치로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물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끝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체온이 식어가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팔꿈치로 바닥을 긁으며 미친 듯이 쫓아오는 소리. 그건 바로 하반신이 없는 그녀가 기어서 쫓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테케테케는 원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해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주가 시작된다는 전염성 설정이 붙게 되었고 그 공포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테케테케 괴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며칠 안에 직접 테케테케를 보게 되는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에게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허리부터 두동강 난다는 이야기, 자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회피 방법도 전해집니다. 빨간색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그녀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녀가 죽을 때 흘린 피가 빨간색과 같아서 그 색을 보면 괴로워하며 사라진다고 합니다. 괴담의 발생지는 니찬의 오컬트 게시판. 팔척기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신장이 팔척, 약 240cm에 달하는 키, 일반적인 인간의 체격을 한참이나 초월한 키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는 그 존재 자체로도 공포감을 자아냅니다. 복장은 대부분 흰 원피스나 모자 등으로 묘사됩니다. 그녀가 다가올 때 들린다는 소리. 기괴한 리듬의 소리가 특징입니다. 특정 지역에 봉인되어 있다는 설정이지만 봉인이 풀린다면 세월이 얼마나 지나던 끝까지 쫓아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본 괴담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합니다. 마루에 누워 하늘을 보던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계음 같은 것이 아닌 사람이 내는 것 같은 그 소리와 함께 울타리 너머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흰 원피스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타리를 넘는 키를 가졌고 어딘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게 됩니다. 급히 부적과 의식을 준비한 노파를 부르고 신문지로 창문을 봉인한 2층 방에 격리시킵니다. 새벽 1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할아버지 목소리로 무서우면 이리 와도 돼 라는 말이 들립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그 소리.
창문은 흔들리고 부적이 타들어갑니다. 공포에 떨며 불상 앞에서 밤새 기도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음날 친척들과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데 사이드미러 밖으로 팔을 뻗은 채 달려오는 흰 원피스의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보지 마라 하는 외침과 함께 노파는 연부를 외우고 차는 마침내 마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도움을 줬던 어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오랫동안 조용했던 마을에 지장이 부서졌다는 소식과 함께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다시 들리는 그 소리. 이처럼 세 가지 괴담은 단순히 귀신의 존재보다 그 공포가 시작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간 마스크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 테케테케는 듣는 시점에서, 팔척 귀신은 보는 시점에서 강렬한 캐릭터성과 함께 이유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불가항력적인 공포가 일본 괴담 특유의 무서움이며 동시에 큰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전염되듯 퍼지며 놀이처럼 소비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 괴담을 전했고 각종 대응법과 설정을 더하며 끝없이 확장 가능한 괴담이 되었습니다.